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부끄러운 역사라고 논평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예측했습니다.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들도 여진의 공포 속에 사흘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돼도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징계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남의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특별연합이 출범 직전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으면서 경상남들은 부울경경제동맹을 새 전략으로 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회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논평했습니다. 첫 소식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표결, 의원 293명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국회의석의 60%를 차지한 야3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되며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일겨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됩니다. 탄핵안 처리에 민주당은 참사에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족들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탄핵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깝다며 행안부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탄핵안 통과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치자금법만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아들이 받은 급여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알선이나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사들이 하나은행에 제가 뭔가 일을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KBS가 집중 취재한 지방의회 의정비 소식입니다. 30일의 유급 휴가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징계 기간 40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게 되자 나온 비판입니다. KBS가 경남지방의회 의정비 지급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징계나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 11명에게 8년 동안 4,600만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먼저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경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조사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남 지방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여직원 강제 추행부터 동료 의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음주운전 등 징계 사유도 다양합니다. 출석 정지 30일 동안 375만 원을 받은 전수명 전 창원시 의원부터 출석 정지 보름 동안 146만 원을 받은 윤광수 전 함안군 의원까지 이들 지방의원 6명이 일하지 않았던 165일 동안 받은 전체 의정비는 1,700여만 원입니다. 형사사건 등으로 구속된 의원들도 살펴볼까요? 최근 8년 동안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된 경남의 지방의원은 모두 5명. 구속 이유는 뇌물 공여부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입니다. 구속기간이 12일로 가장 짧았던 손태환 전 창녕군 의원은 166만 원, 200일 넘게 구속됐던 심연보 전 진주시 의원은 의정비 1,300여만 원을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구속됐던 지방의원 5명의 전체 구금 기간은 1년에 가까운데요. 이들에게도 전체 2,900만 원이 넘는 의정비가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징계나 구속 등으로 일하지 못한 경남 지방의원 11명에게 8년 동안 지급된 의정비는 4,600여만 원.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이들은 국민 세금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KBS가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지방의원의 징계 기간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의정비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인 관련 조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경남도 의회와 18개 시군의회 어디에도 지방의원의 징계 기간에 의정비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구금된 경우 의정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곳은 경남에서 고성군과 함양군 단 2곳뿐. 나머지 지방의회에서는 구속 기간에도 전체 의정비 70% 수준인 월정 수당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이 막말과 성추행,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재직 중에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절반을, 비위로 구속되면 전액을 받을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도 아직 지방의회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이런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아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지방의회가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기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제도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한편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30일 유급 휴가 논란을 계기로 창원시 의회에서는 징계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경남 처음으로 시작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출범하기도 전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지방의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는데요. 경상남도는 부울경 경제동맹을 새 전략으로 내놓았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을 최종 폐지했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39대 2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폐지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과 울산시에서는 앞선 지난달 12월 규약을 폐지한 상황. 행정안전부 공고가 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상남도는 특별연합의 선도 사업으로 꼽힌 19개 사업 2천억 원의 국비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 손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중단되면서 경상남도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 간의 경제 동맹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부울경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의 효과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중에 설치되는 부울경 협력기구를 통해서 특별연합보다 훨씬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광역 업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부울경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전략으로 지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시, 충남과 충북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경남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경남이 지금 청년 인구가 2만 명씩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막을 건지 그 대안이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아쉬움이 큽니다. 박안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함께 행정통합 화두까지 던진 상황. 수도권에 대응한 경남의 초강력 생존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여전히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들은 여진의 공포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사흘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벌써 8천 명을 넘겼는데 앞으로도 수천 단위로 계속 늘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예측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사이에서 생존자들이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습니다. 가족도 집도 잃은 끔찍한 현장이지만 살아있을지도 모를 가족들 생사 걱정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Mahsur kalan akrabalarımızı, eşimizi, dostumuzu çıkarmak istiyoruz. İlk önce onlarla. Çünkü hayatta tutunmaya çalışıyoruz bir şekilde onlar varken ama biz onlar yokken gerçekten çok zor durum. Psikolojikmen çok kötü etkileniyoruz. Şu anda mesela 밤이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임시 천막촌에는 모닥불이 전부입니다. 캔 음식으로 겨우 허기만 달랩니다. Vallahi kötü hissediyoruz abi kendimizi. Şu an halimizi görüyorsunuz zaten. Buraya gelmişik çalışıyoruz, işte şununla ısınmaya çalışıyoruz. Az susuz burada işte şu şekil yapıyoruz işte kendimiz. 지난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사흘 만에 사망자가 8천 명을 넘겼습니다. 튀르키예에서만 건물이 6천 채 가까이 무너지면서 이재민도 2,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생존자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했지만 여진이 이어지면서 또 건물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에 3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2만 명 넘게 숨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튀르키예 당국과 민간 구호단체 등은 필사적인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급파된 구조대도 피해 현장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악천후와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힘겹게 구출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작업에 나선 폴란드 구조대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엔 모두 6만여 명의 구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65개 나라에서 급파한 해외 구조 전문 인력 3,200여 명도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чем много новейших образцов. Это и эндоскопы, это и локаторы,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находить людей на глубине 4,5 до 4,5 метров.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도 이번 지진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점검한 뒤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이 문제입니다. 수차례 강진으로 주요 도로가 폐쇄된 곳이 많아 현장 도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여진이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누전 가능성도 구조를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특히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도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We haven't yet accessed all of the areas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e earthquake, and the assessments have not been made. In addition, people remain trapped under rubble. 통상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진 발생 뒤 하루에서 사흘까지로 추산되는데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Every minute, every hour that passes, the chances of finding survivors alive diminishes. 지진 발생 사흘째.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조대들은 골든타임과 힘겨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파크 골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낙동강 둔치에 불법으로 만든 파크 골프장의 운영 주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민간단체가 공공재산을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시가 2017년 조성한 한 파크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이용객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김해 시민 등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주체는 한 민간단체입니다. 문제는 공공재산인 국가 하천 둔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냐는 것. 환경부는 민간 위탁을 허가한 적이 없고 공공재산 독점 사용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고요. 민간이 그대로 그 수익금이나 이런 거를 공공복지 목적에 쓴다면 점용하고 있는 국가의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이유입니다. 반면 자치단체는 입장이 다릅니다. 넓은 면적에 이르는 파크 골프장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에 인력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파크 골프 협회라든지 민간 영역으로 위탁을 하게 되지 않나.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법 시행 규칙에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경상남도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현재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경남의 파크 골프장 25곳 가운데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9곳은 법을 어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2살 초등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부는 훈육은 했지만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어제 낮 1시 40분쯤 이곳에 사는 12살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집 안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훈육은 했지만 학대는 아니라면서 몸에 난 상처도 아이의 자해 흔적이란 주장을 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를 왜 이렇게 때리냐고. 애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길래 안 됐네. 엄마 아빠랑 다닐 때도 딸들만 있었고 첫째 나는 아들이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 그냥 놀러 온 애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군은 학교에선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60일 가까이 가정학습으로 학교 출석을 대체했고 11월 24일 이후로 장기 결석 중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전화 관리를 해왔는데 사망 전날에도 진급 문제로 부모와 통화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가정 방문은 없었습니다. 학교를 매일 나오고 했으면 그런데 뭐 안 나온 상태에서는 참 얼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면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A군의 병원 진료 기록과 부모의 휴대전화기 분석 등을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청보호 전복 사고는 기관실에 물이 차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원이 침수를 인지한 지 10여 분 만에 갑자기 선박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해경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지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기관실에 바닷물이 찼다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배는 45도로 기울어지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청보호와 유사한 크기의 24톤급 선박과 비교해봤습니다. 길이 21m의 선박의 중앙에 위치한 기관실의 규모는 가로 3m, 세로 4m. 사고 당시 강풍도 없었고 파도도 잔잔했지만 기관실에 물이 유입되자 24톤 선박은 순간적으로 전복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돼 확산되면 복원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복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쏠린 작용 때문에 배의 무게중심이 이제 가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올라가는 그 영향 때문에 배가 이제 복원성이 악화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심해지면 그런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립목포해양대 연구팀이 최근 어선 전복 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국내 어선의 전복 사고는 1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는 기상특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박 전복 사고 중 89%는 청보호와 같이 길이가 24m 이하의 중소형 선박들이었습니다. 갑판상에 여러 가지 어구류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무게 중심이 급격히 이렇게 상치를 해가지고 전복된 원인도 저희가 지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은 기관실에 설치됐던 넉 대의 CCTV 화면 복원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10년 넘게 동결됐던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학들의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대학생들. 등록금까지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휴학을 고민하거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를 늘려야 하고 대학을 다니는 상황이 좀 모순적이다라고. 학생 활동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될지 잘 모르겠는.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급등으로 지난해 1.65%였던 상한선이 올해는 4.05%로 뛰었습니다. 대학들이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재정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교육대 10곳 중 8곳이 등록금을 올렸는데 인상률은 상한선인 4.05% 가까이 됩니다. 동아대와 경동대 등 일부 사립대들도 3-4% 인상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내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8번째로 높은 수준.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재정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GDP 대비 약 0.78% 정도입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에서 1.1%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 안에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답변해 고물가 속 학부모와 학생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이제 재택근무 대신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면 업무의 필요성이 적은 직종은 여전히 비대면 업무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근무 형태가 자리 잡을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류 회사에서 일하는 이미연 씨는 가족과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장소만 리조트일 뿐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합니다. 올해부터 연간 근무일 중 25일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근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업무 효율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했고 SK텔레콤은 재택근무를 주 1회로 줄였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 사내 소통 부재, 보안 문제 등이 재택을 줄이는 이유로 꼽힙니다. 한 설문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대답이 51.5%로 재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대답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불만족, 대면 업무를 할 필요가 적은 IT 업종에서 고민이 큽니다.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주느냐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은 새로운 근무 형태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중 일부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게 하거나 지역별 거점 오피스를 두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확보하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향후에도 파격적이진 않겠지만은 점차 이런 재택근무 같은 워라밸 지원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면 업무로 복귀하는 기업들과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일반인의 경우 연 1회, 고위험군의 경우 연 2회 정기적으로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이후의 백신 접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단장은 우리나라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지켜보면서 접종 대상과 횟수, 발표 시기에 대해 검토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KBS 보도로 제기된 군의원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함양군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군의회 출범 뒤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배우진 의원이 선출됐으며 윤리특위는 9대 전반기 의회 기간 운영됩니다. 다만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재 의원과 배우자 승진 관여 의혹을 받는 권대근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안건이 제출돼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취약계층 6,5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천시가 자체 선정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입니다. 긴급 난방비는 오는 24일 지급됩니다. 진주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건의하고 관련 산업 집적화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동군이 만 19살에서 45살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와 도서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격증 응시료는 어학능력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칠 때 받을 수 있고 도서구입비는 만화책과 어린이 도서를 제외한 책을 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진주시 소곡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6대와 소방차 등 장비 10대, 산불 진화대원 60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도민일보입니다. 침대, 화장실 구비, 청소년 출입 막을 법적 근거 없어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룸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은 실제로 김해에 있는 한 룸카페인데요. 복도를 따라서 방이 있고 방 안에는 침구류와 작은 책상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룸카페가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태를 취재한 경남 도민일보 김다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룸카페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룸카페에 놀러온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김해의 한 룸카페를 찾아가 봤더니 숙박업소로 쓰는 이용자가 있다는 걸 의식한 듯 이곳은 카페입니다. 모텔도 아닙니다라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9,000원에 음료 한 잔을 무료로 줬고요. 방호수를 안내받고 복도를 따라 걸으니 마치 숙박업소처럼 여러 개의 방이 나왔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안에는 베개와 담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었고요. 창원에 있는 룸카페도 마찬가지로 밀폐돼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으로 성인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숙박업소와 유사한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숙박업소처럼 밀폐된 공간으로 영업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이 룸카페가 단속 대상인 건데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행정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 청소년 담당자들은 룸카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곳도 하나도 없었고요. 지자체에서 시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게 위험한 공간을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단속 강화를 주문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숙박 영업으로 판단이 되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규제로 청소년 성행위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청소년 성경험 연령대 평균이 13.6세로 갈수록 낮아지는 만큼 안전한 성교육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저러다 무너질라 인도 옆 위험한 빈집이라는 기사인데요. 사진 보시면 창원시 마산 하포구 문화동에 있는 한 건물의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무너진 채 수년째 방치가 돼 있지만 통행 금지라는 안내판 말고는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례법에 따라 붕괴 위험이 큰 빈 주택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처분으로 철거도 가능한데요. 창원시는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특례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간 함양입니다. 올해 함양군 꿀벌 실종 피해 규모 늘어라는 제목입니다. 함양 지역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 양봉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양봉협회가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함양군은 피해 농가에 난방기와 유체 종자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제신문입니다. 새로 만든 화도 차도선, 섬 사랑의 희망을 싣고라는 기사입니다. 거제시 둔덕면 화도에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신규 선박이 취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운행되던 선박은 오래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돼 왔었는데요. 104톤 규모의 신규 선박 취항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화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경남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집계 결과 지난해 경남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75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4% 늘었고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가장 많았고 기계와 알루미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올해 경남의 주요 산업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가전산업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개인 소득의 부진으로 민간 소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성장하고 설비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유근창 경감이 오늘 경남경찰청 앞에서 상반기 총경 인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유 경감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남경찰청 소속 총경 2명이 상반기 총경 전보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복수직급제의 경정급 직무에 배치됐다며 이는 보복성 좌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이번 총경 인사가 경찰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령군의회 한 의원이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겨울옷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해당 군의원과 겨울옷값을 낸 A씨를 고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말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등 25명에게 470만 원 상당의 겨울옷을 전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부터 다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에서 지난해 1학기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118건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2020년 전체 58건보다 2배 넘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부당 간섭과 공무 방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오늘 본관 대회의실에서 박재규 12대 총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 총장은 취임식에서 지역 대학의 생존 위협을 실감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지향하고 미래형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친화형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